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총선 이후 정치권 상황이 크게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하신 경험이 있는 서 박사께서는 최근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요, 네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아주 단단하게 이제 뭉치고 있는 반면에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총선 책임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더욱 분열이 되는 정반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할 때 소위 명심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서 결정이 됐고요. 얼마 후에 있을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명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고 있죠. 그 외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강공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해병대원 대원에 관한 그 특검 밀 가결을 시킬 거고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도 하겠다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고요. 그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각각 뭐 25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준 게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민생회복 지원금 해가지고 25만 원씩 주는 것을 예산에 넣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권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그 굉장히 의정사상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강공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당내 상황이 굉장히 이제 분열이 가는 친윤 반윤 그리고 이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인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에 관해서 특히 이제 대선의 후보로 관심 있는 중진들이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자기 입지를 높이려는 이런 게 전개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여당을 걱정하는 분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에도 이러한 집권당의 분열이 대재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제 평소에 강조를 하셨고 이승만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죠. 이게 정치권에서는 거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진보 세력은 상대적으로 잘 뭉치는데 보수 세력은 뭉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사례가 이제 97년 대선이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상당히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회창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일성 대통령의 탈당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실제로 탈당을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중요한 대선 후보였던 이인재 후보가 탈당을 해가지고 독자 출마를 해서 보수표가 갈라졌죠. 그 반면에 이제 김대중 후보는 보수의 원조라고는 김종필 씨, 심지어는 박태준 씨까지 자기 당으로 끌어들였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회창 씨가 사실 시작할 때는 훨씬 유리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말기에 왜 탄핵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예. 미국에서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나왔을 때 공화당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네. 한 사람도 이탈표가 없었습니다. 국회에서. 예, 예. 하원, 상원 모두. 네. 그런데 우리나라 제 기억에 한 30-40명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 국힘당이 이제 과반 의석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결이 됐고 탄핵안이 그건 결국은 이제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보수 정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은 이제 그때는 야당이 분열됐잖아요. 네. 상김이 예. 분열돼서 어부지를 해가 노태우 대통령이 이겼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여소야대가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3당 보수 3당 합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창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경우에는 97년 대선은 제가 DJP 연대를 했고 또 2002년에도 네. 노무현 정몽준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 승리를 했죠. 그때 전부 다 이회창 씨가 승리한다고 예견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연대로 러브샷 딱 그 하나로 해서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정치권의 특히 한국 정치에서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정부와 여당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는 해법이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당내 화합이죠. 네. 아까 지금 막 분열돼 있잖는데 예, 예. 그게 아니고 이제 화합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번 총선 패배의 큰 원인이 이 중도층을 확보를 하지 못한 데 있다 생각합니다. 네. 중도층이 특히 이제 수도권, 충청권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의석을 많이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중도층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7월쯤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가급적 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에서 젊은 후보를 이렇게 당대표로 내세움으로써 어려운 총선에서 승리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유권자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원하고요. 네. 그리고 나이 들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유권자의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네. 당대표의 세대 교체 세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 네. 우선 당내 화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선거 때 선대위원장을 했고 당내 지금 대국민 지지도가 제일 높은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거든요. 네. 두 사람의 만남과 소통이 중요하다. 네. 지금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이 됐는데 아직도 네. 대통령과 선대위원장이 만나질 않았어요. 네. 오히려 야당 대표인 이재명 씨하고 먼저 만났거든요. 네. 사실 그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끝나고 한 일주일 내에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두 분 간에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는 것을 비춰지는 것은 한동훈 씨가 검찰이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부하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나 네. 또는 당대표가 되면은 그건 좀 바꿔야 되겠죠. 네. 긴밀하면서도 서로 이제 입장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 바른 소리도 이제 당대표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두 분 관계가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당내 화합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여러 이제 중진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3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대권 후보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네. 지금 이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화합을 위해서 중요한 그 당의 이제 중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앞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해법인 중도층 지지 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설명을 하면서 네. 스윙 스테이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될 수 있고 공화당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표만 이겨도 네. 그 주의 대의원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비슷합니다. 네. 선거구에서 한 표만 이겨도 그 이긴 정당이 그 지역 대표성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별로 우리 이제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요, 네. 그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상권 이거는 이제 보수죠. 네. 그리고 강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이건 민주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권, 충청북도, 남도 여기는 중도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때 따라서 보수되고 진보도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중도층 공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좌클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대비시키는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우클릭을 했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엔 그건 한 1년 정도만 했어야 되는데 네. 2년 내내 우클릭에 역점을 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중도층 공략에 실패를 했고 네. 그것이 총선 패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선을 생각하고 네. 국민적 지지도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려면 대통령과 집권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예. 중도층 공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선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 세 가지 정도 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지난 2년간 보면은 집권당에도 중도 성향의 주요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대표적인 게 이준석 대표, 네네. 30대 나이에 당 대표까지 됐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이제 보수 정당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제 진보 성향이 많죠. 네네.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네. 또 뭐 기본적으로 보수입니다. 예. 저도 잘 아는데요, 유승민을. 그렇지만 약간 이제 사회 문제 이런 데서는 진보 성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원래 약간 좀 중도적인 성향이 많죠. 네. 그런데 이 세 분들을 좀 이렇게 중용을 했으면은 네. 당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이제 오른쪽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네. 공교롭게 이분들이 전부 다 이제 소외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씨는 아예 탈당을 하고 네. 그래서 뭐 요 지금 말한 세 분만이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여러 이제 당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중도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을 많이 등용을 했으면, 그리고 정부 그 요직, 정부의 뭐 위원회도 많고 또 앞으로 이제 총리를 위시해서 새로 이제 내각을 형성을 할 거거든요. 네. 그때 그 중도 정치 철학을 가진 분들을 네. 많이 좀 등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취임식부터 자유를 뭐 몇십 번씩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네. 이제는 그런 이제 자유하면 이제 이념적인 이게 이분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념적 그 행보보다는 네. 실용적 행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네. 요즘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네.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늘려갔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이걸 영어로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그러는데 이제 유엔의 에젠다입니다. 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에 가면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연설을 하시고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의하면은 대통령 산하의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위원을 전부 다 해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새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도적 그 유권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세계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에젠다로 돼 있고 우리 이제 시도와 시군구에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중앙정부에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은 중도층 지지 확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앞전에 그 세 번째 전략으로 말씀하신 세대 교체 부분도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네네. 지금 7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는다 그러는데 네. 가급적이면 그 세대 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 이제 그는 이게 이제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 계속 갈등 관계를 형성하면은 이거는 당에도 그렇고 대통령한테도 이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이 대통령과도 이렇게 잘 호흡을 맞추는 그런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 꼭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어도 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자꾸 얘기하는 건 대국민 지지도가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손을 내밀어서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잘 안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오랜 관계가 있으니까 그 상당히 이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서로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들면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전에 김영삼 대통령과 유해창 대표와의 관계 같은 그런 갈등 구조가 아니고 서로 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런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이번에 7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고 거기서 선출된 대표가 어떻게 이제 대통령과 또 행정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또 그런 철학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그럼 끝으로 정치 지도자의 세대 교체와 중도적 정책 추진으로 성공한 영국 사회당의 토니 블레어 수상과 보수당의 데이빗 카메론 수상의 사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니 블레어 수상은 1994년에 그 노동당 대표였던 존 스미스라는 분이 연세가 많은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렛 태처 있지 않습니까? 태처 철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그 신자유주의를 내세워가지고 경제도 이제 활성화하고 뭐 굉장히 이제 강한 그립을 가진 이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1979년에 집권해가지고 1997년까지 이게 보수당 시대를 열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그래서 이제 노동당 대표가 이제 급사를 하면서 야, 뭐 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카드를 꺼내야 되겠다 해서 당시 이제 41살밖에 안 된
토니 블레어를 노동당 당수로 이렇게 선출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가 또 나왔냐면 안소니 기든스라고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인데요. 네. 이분이 진보 세력인데 제3의 길이라는 책을 내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당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사회당 노선을 바꾸자. 너무 좌클릭을 하지 말고 네.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런 것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네. 상당히 이제 중도적인 그래서 제3의 길을 책을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입각을 해가지고 97년 총선에서 승리를 해요. 네. 승리를 해서 이제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합니다. 하나는 사회복지하고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복지 수혜자한테 직업 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알선해서 만약 그걸 거절하면 복지 혜택을 걷어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복지를 하나의 사회 투자 형태로 하니까 네. 복지가 이제 경제에 짐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와 이제 복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걸 만들었고요. 네. 또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을 지방정부가 예비사회기업 지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거죠. 정부 중심적인데 영국은 사회금융시장을 육성을 합니다. 10년 동안 육성을 해. 영국은 이제 금융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소위 제3 사회적 경제를 시장 방식으로 사회금융을 통해서 하는 그래서 굉장한 성공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노동당 정부가 97년에 집권해서 2010년까지 13년간 집권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위기가 이제 보수당한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수당은 야 그러면 우리는 저 토니 블레어보다 더 젊은 친구를 네. 토니 블레어가 41살에 노동당 대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카메론은 39살에 노동당 대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파격적이죠. 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총선을 승리를 해요. 이 젊은 대표가. 그때 이제 44인데 그러니까는 오히려 토니 블레어보다 더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되고 약간 젊은 나이에 이제 수상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요. 13년 만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책을 어떻게 입히냐면은 감세, 뭐 규제 완화 이게 전통적인 보수당 정책인데요. 네. 그것도 하면서 예. 동시에 블레어가 추진했던 그 사회적 경제 부분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네. 근데 이름을 바꿉니다. 네. 제3섹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블레어 정부는 그거를 시민사회로 바꿉니다. 예. 시민사회는 약간 좀 보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 정책을 밑에 깔고 소위 진보 성향이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슬로건만 바꿔가지고 추진을 해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보수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영국의 토니 블레어 사례, 데비 카메론 사례는 물론 이제 거기는 내각제국인 대통령제는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당 대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대통령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아주 젊은 사람을 내놓으면서 정책은 좀 중도를 흡수할 수 있는 네. 이런 걸 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다가 이제 당내 화합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단결된 힘을 보이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총선의 패배가 네. 집권 여당한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이걸 잘못하면은 네. 완전히 당이 이제 망하는 네.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집권 여당한테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그 세 가지 부분에서 네. 네. 좀 근본적인 개혁이 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은 심도 깊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